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유튜브로 강희연님, 신재영님, 김슬기님 반갑습니다. 오늘 페트루치아님 우리 항상 고정 출석해 주시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기다릴게요. 김슬기님 제가 오늘 목소리가 가라앉았나요? 주말에 아들하고 너무 힘차게 놀아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을 항상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에도 건강보험 2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직장가입자, 네. 지역가입자 말고 이 둘 중에 한쪽으로 보험료 내는 분한테 그 혜택을 얹혀있는. 같이 받는 분, 네. 우리가 뭐 시쳇말로 얹혀간다 네. 하는 분들이 바로 피부양자인데 네. 이분들도 항상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강보험 시간이니까 복습 먼저 하고 새 네. 소식 알아볼게요. 직장가입자는 사실 월급에서 따박따박 공제에 가니까 네.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지역가입자는 여러 가지 누락사항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거 확인해야 돼요? 일단 직장가입자 누락사항도 하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이 줄었을 경우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달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몰아서 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다 그러면 이걸 4월에 정산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건강보험료 내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좀 줄어들었는지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장을 옮기신 경우 기존보다 연봉이 줄었다 이런 것들은 상호 회사를 옮길 때 그때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역가입자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예. 우리가 6월 27일 기준으로 내는 건강보험료 요거는 네. 지난해 5월에 낸 그러니까 그렇죠. 2019년 소득 기준으로 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 그 해. 아우 복잡하다. 네. 그런데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뭐 줄거나 늘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요걸 최대한 빨리 공단에 알려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우리가 번 소득은 5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5월에 신고된 소득이 반영되는 건 올해 11월입니다. 그때 되면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으면, 즉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줄었으면 이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기는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11월부터 낮아지긴 하지만 이걸 저 지금 줄었습니다라고 먼저 공단에 신청 요청을 하면은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5월에 신고는 했지만 소득이 확정되는 게 7월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예, 7월 1일 정도가 되면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뗄 수가 있는데 이거 홈택스에서 뗄 수 있습니다. 요걸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고객님 이 소득이 줄으셨군요. 해서 6월 건보료부터 조정이 돼서 6, 7, 8, 9, 10 요 5달치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서 11월까지 그냥 기다리시면은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5달치 건보료를 더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있든 없든 네.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다. 그러니까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반드시 7월에 건보공단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산입니다. 재산이 줄을 때도 이제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네. 6월 1일에 재산세 부과 이후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단에서 파악이 안 돼요. 지자체에서 이분 6월 1일부로 집을 사셨구나. 집이 있으시구나. 뭐 건물이 있으시구나. 이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나는 6월 1일에 재산세는 냈지만 그 이후에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11월에 재산에 포함이 돼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6월 1일 이후에 처분을 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 즉시 건보공단에 알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작년 6월 1일 이후에 처분을 했는데 그거 모르고 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비싸게 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건보공단에 나 이거 부동산 언제 처분했습니다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그간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몇 달이에요? 무려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더 내신 보험료를 다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그래 11월 되면 자동으로 뭐 줄어들 테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그간 더 냈던 거 환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찾아갈 수 있는 돈이고 모르면은 그냥 묻혀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게으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올해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을 하셨다. 네. 그러면 이 반드시 고지해야 보험료 더 낸 거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의외로 좀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에 그걸 100% 다 재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신고된 보증금의 30%, 그러니까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3천만 원을 재산으로 잡고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월세는 어떻게 하냐? 월세도 전세로 환산을 하기는 하는데 40개월치 월세 플러스 월세 보증금, 즉 월 임대료 곱하기 40 플러스 전세 보증금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50짜리다라고 한다면은 월 50 곱하기 40개월 하면 2천만 원 나오죠. 여기에 보증금 5천 더하면 7천만 원입니다. 이걸 전세로 잡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5천에 50짜리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세를 보면 2억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는 좀 더 많이 싸게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뭘 기준으로 하냐. 아까 우리가 전입신고되면 바로 잡힌다고 했잖아요. 전세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 때문에 보증금 6천 이상 그리고 월세 30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요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지 않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분이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공단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은 얼마에 들었냐를 판단할 때는 네. 그 지역 평균 그걸 따져요. 평균 시세로. 그러니까 우리 나는 집이 특별히 저렴하면은 손해네요. 손해죠. 그리고 네. 심지어 내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더욱더 손해인 셈이죠. 오호. 그래서 혹시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식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더 유리한지 모르겠다.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집이 지금 월세로 잡혀있나요? 전세로 잡혀있나요? 네. 가서 물어보시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하는 게 유리한가요?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한다면 고객님 이거 바꾸셔가지고 더 내야 되는데 빨리 바꾸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요? 네, 유리한 쪽으로 네. 안내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이 무지와 게으름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네. 전월세 보증금에는 보증금이 얼마로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상가 보증금, 권리금 이런 아. 것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것도 지역가입자들은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 그런데 이 보증금을 재산으로 환산하는 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봅니다. 이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나 상가 보증금은 재산으로 안 잡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비싼 상가에 비싼 보증금을 내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즉 거주가 아니라 이제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을 경우는 거기서 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이제 재산 같은 경우는 주택, 그리고 건물, 토지, 선박하고 항공기 이게 있는 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자동차는 여기서 빠져 있어요. 자동차는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 현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배당만 재산으로 잡아요. 이게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현금으로 10억이 있어도 금고에 넣어놓으면 재산이 아닙니다. 아, 이상하죠? 알 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네. 또 그 10억을 이자가 없는 통장에다가 넣어두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재산으로 안 잡히는 거죠. 그러네요. 연간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재산으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재테크를 잘하면 재산이 많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다만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30%를 소득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적연금이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받고 있고 또 그 외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붙고 있던 개인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퇴직금을 이제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200만 원 받고 있다. 그래서 총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연금은 오로지 국민연금 부분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을 잡는데 소득으로 잡는데 이것도 30%만 소득으로 잡고요. 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간 발생한 이자나 배당이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1,000만 원의 기준은 그 해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여러 해 묵혀가지고 한꺼번에 이자나 배당을 받는 즉 만기가 길어서 네. 3년 5년 묵혀놨다가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이거 타야지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해에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자나 배당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확 올라가겠네요.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ISA 네. 지난번에 한번 배워본 적 있잖아요. 재산 형성을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통장이 ISA 통장인데 이게 만기가 3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도 불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어떤 분이 재테크를 열심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연간 2,000만 원씩 넣고 잘 모아서 이제 5년, 7년, 8년이 됐을 때 이걸 깨서 이제 쓰려고 봤는데 여기에 붙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 있더라. 근데 이분이 지역가입자더라라고 네. 한다면 억울하게도 세금은 안 내지만 비과세 통장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정을 설명하면은 가만히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자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맹점이라는 거 자체가 논의가 안 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ISA 3년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네.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라고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건데 네. 세금은 절세가 되지만 보험료가 올라간다. 요거는 조금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네. 듣고 계신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밖에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대다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많이 커집니다. 일단 회사가 반을 내주지 않기도 하지만 예.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이렇게 잡히는 재산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좀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 뭘 생각하면 돼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 대해서만 내고 있었는데 지역 가입자 즉 퇴직을 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안 다니게 되면 월급은 없어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심지어 나만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보료 부담이 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담을 갑자기 생기는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일단 퇴직하고 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보료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라도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3년 동안 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때는 이게 내가 부담한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회사가 반 내가 반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동안 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게 내가 지금 건강보험료 얼마 내고 있는지 회사에서 내 부분 내가 납입하는 부분 네. 그리고 퇴직하게 됐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얼마를 내는지 이것도 비교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건보공단에 문의하면 어떤 게 더 많이 나가는지 알려주실 텐데 대부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배우자나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피부양자 요건도 그대로 적용을 받으니까 요거는 잊지 말고 퇴직 이후에 2달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서 요건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3년 정도만 반영이 되고 그 네.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미 계속 가입제도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 회사에 다니다가 예기치 않게 퇴직하실 경우에 이 제도를 퇴직 후 2달 안에 신청을 하시면 네. 퇴직 전에 내던 보험료만 납부하고 3년 동안 혜택은 유지가 된다. 네, 특히나 요즘에 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그 중간중간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네. 당연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게 직장을 다니는 뭐 남편이나 부인
그리고 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나는 여기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도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네,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 네. 이 피부양자 요건들은 뭐 물론 있지만 그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 건보공단에 연락을 해서 저 이제 누구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갈 겁니다라고 등록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피부양자는 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대로 묶이니까 네. 통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이 피부양자로 얹혀서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보험료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직장가입자만 내는 그 월급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소득과 재산 규모를 다 따지게 되죠. 그렇군요.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을 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피부양자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알찬 소식. 시간이 다 됐네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할게요.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